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평소에 너무 잘 듣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저한테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제보하게 되었어요. 사람 인연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니 어느 회사를 퇴사할 때도 좋은 인연으로 포장한 채로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악연은 만들어서 좋을 것 없다고 하고요.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세상이 좁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는데 우연히 다른 곳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인연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바로 오늘 제보하는 내용이 사람과의 인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어요. 산속 깊은 곳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자랐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제가 더 큰 물에서 자라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를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저한테는 언니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언니가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네 집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정말 다행히 형부도 어린 처제가 시골이 아닌 서울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언니네 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에서 바로 취직했어요.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였는데 그 당시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학문에 대한 열정도 있어서 야간 대학교도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며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야간 대학을 다닐 때 남편과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의과대학을 다니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던 모습이 열정적이라 좋았다고 해요. 저희 둘이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 도중에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으니 저는 절대 지우기 싫었어요. 남편도 낳았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며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은 형제가 아주 많았어요. 6남매 중에 네 번째인 남편은 형제 중에 유난히 똑똑했다고 해요. 집에서도 거는 기대가 아주 많았지만 그 시절엔 다 그랬듯이 다들 없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지원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고향은 부산이었어요. 저도 친정은 시골에 있고 서울에 있는 연고라고 온 언니 한 명뿐이었는데 언니도 심지어 형부와 조카들과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형부 직장이 대전으로 이전했었거든요. 둘이서 서울에서 아무것도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하려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은 대학생이었잖아요. 서로 집에서는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겨우 서울에 있는 어느 주택의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집은 남편이 어느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셨어요. 말수가 많이 없으셨지만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나서서 도와주셨죠. 예를 들어 뭐 전기가 나가거나 문이 잘 안 닫히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채시고 먼저 손수 고쳐주셨어요. 사모님은 집에 계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죠. 저를 새댁이라고 부르셨는데 항상 마주치면 인자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집을 구하러 갔을 때도 둘 다 나이가 어리니까 월세도 깎아주셨어요. 사장님 내외에겐 자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식 2명은 다른 지역에서 공부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잘 볼 수는 없었죠. 그 당시 남편은 대학생이니 학교에 가야 하고 저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태어날 아기를 키울 수가 없으니 정말 울면서 회사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임신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고역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곧 의사시험이 있으니 조금만 참자며 저를 위로했죠. 하지만 정말 더 다니다간 저도 아기도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기를 위해서도 더 다니는 건 힘들 것 같았어요.
결국 막달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여서 나올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회사를 그만두니 정말 남편과 저는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져서 많이 힘들었어요. 수입이 제 월급뿐이었는데 새빵 돈을 내고 정말 딱 필요한 돈을 쓰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없었어요. 여기서 만약 아기가 태어나면 들 돈도 많을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 걱정은 남편과 저의 싸움으로도 이어졌어요. 당장 쓸 돈이 없으니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당연히 적금 들 돈도 없었고요. 남편한테 줄 용돈도 많지 않았어요. 당장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를 사는데도 벌벌 떨었으니까요. 교통비를 아끼려고 저는 버스를 타지 않는데 남편은 뻔히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더 요구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힘든데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하고 저는 나는 임신해서 힘들다고 하고 정말 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도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공사장 가서 하루씩 일하기도 했어요. 방학 때는 더 일하고 또 과외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돈을 최대한 벌어왔죠. 그래도 그래봤자 그 돈으로는 절대 여유 있게 살지 못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그 상태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니 시골에서 친정엄마가 올라오셨는데 제가 새방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도저히 산후조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방 한 칸짜리 집에서는 어른이 3명만 있어도 너무 좁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골로 내려와서 산후조리만 하고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가는 건 내키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시골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시댁에서도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아이를 보고만 가셨어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막대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원도 넉넉히 해주시는 편은 아니었죠. 언니는 저에게 대전으로 내려와서 산후조리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이 대학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기는 또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남편과 저 둘이서 아기를 봤어요. 산후조리를 할 때 산모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당장 수입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았고요. 저는 분유가 그렇게 비싼지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배고픔도 참아가며 아기를 키워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새방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세댁 안에 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어서 월세를 밀렸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월세는 밀리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순식간에 드는 돈이 많더라고요. 병원비도 나가고 아기한테 나가는 돈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밀렸어요. 저는 굶어도 차마 아이를 굶길 수는 없으니 사정 설명을 하고 월세를 2달 정도 미루고 있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괜찮다고 저를 보면 딸 생각이 많이 난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를 먼저 찾아오시다니 설마 돈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안에 있었어요? 아유, 새댁, 아기 키우느라 힘들죠? 이거 먹고 힘내라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개와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안고 오니까 사모님은 저를 달래주셨어요. 새댁, 월세는 나중에 내도 좋으니까 밥은 먹고 살아요. 분유나 기저귀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겠지? 세상은 원래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해서 계속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오히려 사모님께서는 힘들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편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셨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는 더 오열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과일 바구니 안에 돈 봉투가 있었거든요. 액수도 정말 많았어요. 봉투 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나중에 남편 의사 되면 그때 천천히 갚아요. 진짜 한 손에는 아기를 들고 나머지 손으로는 봉투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저는 정말 그 봉투는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봉투를 보여주었죠. 남편과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막막했던 시기였는데 사모님의 배려 덕분에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아주머니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집주인이셨던 사장님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셨죠. 저희를 보면 당신들 자식들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요. 가끔 저희를 집 안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또 첫째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아직도 감사할 정도예요. 집주인 부부에게는 딸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모님은 저만 보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따님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종종 따님이 그 집에 오면 얼마나 친절하던지 몰라요. 저한테 아기 너무 귀엽다고 선물도 해주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의사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죠. 돈을 많이 벌어오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도 다시 좋아졌어요. 당연히 밀린 월세는 갚았고요. 따로 주신 돈도 갚으려고 했는데 사장님과 사모님은 사양하셨어요. 그 돈은 나중에 갚아요. 나 말년에 힘들어지면 그때 갚아요. 의사 양반이니까 나 늙어서 병 생기면 내 병 고쳐주면 더 좋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렇게 저희는 월세돈 밀린 것도 갚고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요. 이사 가던 날이 잊히지 않아요.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집주인 사모님께 인사를 했어요. 인자하신 사모님은 이제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라고 하셨죠. 그리고 얼마든지 놀러 오라고도 하셨어요. 그렇게 온전한 우리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첫날 밤에는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요. 남편이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한번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점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또 저희가 힘들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열심히 돈을 벌어왔어요.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 남편과 다투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아이에게도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더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교통비 하나에도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둘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또 다른 아기 천사가 찾아왔죠.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둘째는 딸이었어요. 내심 속으로 딸이 생기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때랑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성별도 여자애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좋다는 것은 전국을 뒤져서 다 구해와서 해줬죠. 임신 때부터 출산, 그 뒤로 육아까지 진짜 온 힘을 주고 키웠어요. 첫째 때는 제가 임신해서도 출근하고 그랬었다고 했잖아요. 둘째 때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니까 집에서 온전히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도 아주 호화스럽게 잘했어요. 부족함 없이 키우다 보니까 덕분에 딸은 정말 밝고 사랑스럽게 자랐어요. 애교도 정말 많았고 항상 웃고 다니니까 집안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첫째 때와는 상황이 좀 달랐죠. 물론 첫째 아들도 저희가 어려웠을 때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남편은 의사여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활이 괜찮아질수록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신혼 초에 힘들었을 때를 이야기할 때는 그 경험이 마치 전생 같았어요. 둘이 사과를 먹으면서 했던 대화도 있어요. 우리 신혼 때는 사과 한 알도 아까워서 봉지로도 못 샀어. 이제는 사과는 그냥 마음껏 살 수 있지만요. 그리고 사모님이 저에게 주셨던 봉투는 절대 버리지 못했어요. 그거는 정말 제가 평생을 간직해야 할 제 보물이었거든요. 남편이 물론 돈은 많이 벌어왔지만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일은 생기잖아요. 아예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힘들 때면 저 봉투를 꺼내 봤어요. 마치 부적처럼 봉투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저희가 살았던 새방에 인사하러 갔을 때가 있어요. 주소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을 볼 생각에 백화점에서 선물도 많이 사서 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 집엔 다른 분이 살고 계셨어요. 혹시 예전에 여기 살던 분들 어디 가셨어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부동산에서 하는 말로는 급하게 나가셨다고 하던데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는 당연히 모르죠. 정말 속상했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부동산에 물어봐도 대답은 같았어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살면서 꼭 이어가고 싶은 인연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돈 봉투도 갚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봉투는 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아쉽고 알고 싶어서 부동산에 제 전화번호도 남겼어요. 혹시 그 사장님 다시 이 동네에 오시면 이 번호로 꼭 연락달라고 해주세요. 제 인생의 은인이신데 이렇게 못 만나게 되면 정말 슬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오는 돈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정말 여유가 생기니까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네 명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빠가 의사니까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도 잘했지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잘했어요. 바쁘게 일하면서도 아이들과 시간을 꼭 냈어요. 아이들 공부도 정말 많이 봐주었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상한 아빠를 보며 평생을 의사가 꿈이라고 말한 아들은 결국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의대에 간다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들까지 의과대학에 진학하니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눈에 띄게 기뻐했고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아들이 의사라니 정말 너무 행복한 날들이었죠. 그리고 아들은 대학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어요. 서로 같은 의사니까 공통점이 많아서 말이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죠.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며느리 집에서도 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남편이 의사니까 의사 집안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첫째 아들은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어요. 둘 다 의사라서 정말 바쁜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첫째가 결혼하고 이제 딸의 결혼만 남았는데 딸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명랑했어요. 저는 제가 고생하며 자랐기 때문에 딸은 절대 고생시키기가 싫었거든요. 엄마의 욕심이죠. 아마 딸 가진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차라리 제가 고생하고 말지 우리 딸은 고생시키기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아들보다 딸한테 그 마음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같은 동성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심 딸도 의사랑 결혼했으면 하고 말했어요.
딸은 본인의 의지로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지만 국내 명문대학의 음악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전공 공부를 위해 유럽으로 유학도 갔다 왔고요. 정말 딸을 위해서라면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딸은 귀국해서 국내 대학의 교수로 임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돈이야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니 적어도 급에 맞는 직업이면 됐을 것 같아요. 의사, 교수 혹은 다른 전문직이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었고 딸 본인도 교수가 될 예정이었어요. 엄마니까 내 딸은 적어도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하고 바란 거였죠. 그리고 결혼 조건을 보더라도 딸의 아빠와 오빠가 의사니까 아무래도 전문직을 많이 바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딸이 데려온 사람은 그냥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안 계시고 홀어머니라는 거예요. 직업이 안 좋아도 집안이 좋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홀어머니는 심지어 직업도 없으셨대요. 제 딸이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고생길이 훤했어요. 어디 알아주는 대기업도 반대할 판에 그냥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딸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믿기가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회사원이라니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홀어머니라뇨. 아니 중소기업 회사원하고 결혼하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딸을 키웠나 싶더라고요. 물론 회사원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다못해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돈을 잘 벌지도 못했어요. 정말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혼 초에 힘들게 살았으니 딸만큼은 그냥 걱정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고 바란 거였어요. 제가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사람이 경쟁력이 없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진짜 과일 하나도 벌벌 떠는데 저는 딸이 그런 사실은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좋은 것만 먹이면서 좋은 곳만 데려가며 키웠거든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딸 가진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그냥 회사원과 결혼이라뇨.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그 당시에 의대생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은 미래가 보장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버틴 거였고요. 그런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회사원과 결혼한다니 저는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물론 보다 못한 제가 딸이 힘들게 살면 당연히 도와줄 예정이었지만 그거와 별개로 믿음직한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은 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해야 좋은 거죠. 그래서 딸이 인사시킨다고 했을 때 됐다고 네 남자친구 집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제 생각과 같았어요. 곱게 키운 딸이 적어도 비슷한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고 바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직업이나 부모의 재력이나 그냥 정말 하나라도 보장되어 있으면 저희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딸 남자친구의 직업도 직업이지만 정말 홀어머니라는 점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왠지 제 딸이 저 집과 결혼하게 된다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본인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봐도 아닌 건 아니었나 봐요. 딸, 제발 다시 생각해봐. 다른 더 좋은 사람 있을 거야. 정말 이 집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어. 사람 좋은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은 많아. 하지만 내 남자친구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난 본 적 없어. 무조건 내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너 진짜 왜 그래? 오빠도 다른 좋은 의사 소개해준대. 그냥 엄마 말 들어. 아니,
나 남자친구랑 결혼 못하면 그냥 이대로 혼자 살 거야. 딸과의 대화는 정말 말 그대로 창과 방패였어요. 서로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딸은 남자친구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너무 좋다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지만 자랑 한번 하자면 둘 다 잘하면서 속 썩인 적이 없어요. 애초에 학군 좋은 곳을 보내기는 했지만 진짜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고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 커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알아서 의대 가고 의사 며느리를 데려와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딸도 그렇게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회사원을 데리고 올 줄은 정말 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딸은 정말 완강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 아빠, 심지어 오빠까지 반대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저에게 저렇게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었어요. 물론 저도 딸한테 저렇게 완강하게 나간 것은 처음이었고요. 온 가족이 반대하니 딸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속물이라고 실망이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희 세 명은 계속 반대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해서 아예 정말 진지하게 선자리를 알아봤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번호를 받아왔어요. 그렇게 몇 명을 구해서 딸을 자리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죠.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알겠다고 선보러 가겠다길래 저희도 너무 신났었는데 상대 부모에게 항의 전화까지 왔어요. 바람 맞히는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요. 알고 보니 딸은 선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랑 놀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 딸이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다 못해서 딸에게 집에서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눈에서 안 보이면 헤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제가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간식 투쟁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딸, 문 열어봐. 너 지금 3일째야. 결혼 허락 아니면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진짜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 결혼 못하면 나 그냥 이대로 뛰어내릴 거야. 처음엔 저도 화도 내보고 협박도 했어요. 너 이러면 허락할 것 같아? 엄마랑 아빠도 더 못 봐줘. 그냥 포기해. 그런데 딸은 미동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회유했죠. 딸, 만약 네가 결혼 안 하면 엄마랑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진짜 말만 해봐.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남자친구와의 결혼이야. 진짜 창과 방패였어요.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딸은 미동도 없었고요. 아니, 오히려 더 굳건해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너무해.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나한테 그랬었잖아. 정말 내 남자친구 내면이 얼마나 멋진데. 만나기라도 해보라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무리 반대해도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버티겠어요. 게다가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동의하실 텐데 애가 밥도 안 먹고 저러면 당연히 애가 타요. 자식 밥 굶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느 엄마가 멀쩡하게 의견을 밀어붙이겠어요. 그리고 딸은 정말 창문에서 뛰어내린다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지만 정말 고집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엔 저도 이제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딸이 저렇게 나오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단식 투쟁을 넘어서 무건수행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딸이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애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저도 집에서 같이 생활했었거든요. 남편하고 아들까지 합세해서 어르고 달래고 난리를 쳐도 딸은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눈에 띄게 야이기 시작했고 말도 안 하고 뭐 대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백기를 들었어요. 저는 일단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남편도 결국 항복했고요. 저보다 남편은 딸에게 약했거든요. 애가 그렇게 죽어버리겠다고 단식 투쟁을 하는데 정말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얼굴이나 보고 반대하든 말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딸은 제가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힘없이 말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언제 시간 돼? 엄마가 자기 보고 싶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은 보란 듯이 날짜를 잡고 단식 투쟁도 무건수행도 끝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들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당당했어요. 그렇게 딸은 단식 투쟁을 끝냈고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사람이 예의가 바르고 착했어요. 사실 딸의 남자친구도 자기 여자친구 집에서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먼저 싹싹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까지 따로 사서 왔더라고요. 사실 만나기 전에는 딸의 남자친구가 오히려 우리 집에 정이 떨어지도록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둘이 짜고 최대한 쌀쌀맞게 행동하자고 했죠. 그리고 절대 넘어가지 말자고 둘이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넘어가더라고요. 남편을 슬쩍 보니 남편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웃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하며 자기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평생 여기서 일할 생각은 없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또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예비사위는 딸하고 봉사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둘이 봉사하다가 서로의 밝음과 책임감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계기도 건전하고 괜찮더라고요. 그제야 왜 딸이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딸 가진 분들 많으시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딸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둘이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적어도 저 사람과 딸이 결혼한다면 딸이 울면서 결혼 생활을 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좋다는데 어떡하냐고 했어요. 사람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고 딸도 저렇게 좋아하니까 결혼 승낙을 했어요. 돈이야 뭐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 내 신혼생활 때랑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죠. 딸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딸은 의기양양해졌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내 남자친구 정말 인성 하나는 내가 본 사람 중 제일 좋아. 너무 선입견 가진 채로 사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 저렇게 말하는 딸이 웃기긴 했지만 또 맞는 말이긴 했어요. 정말 제가 봐도 인성 하나는 최고더라고요. 물론 하루만 봐서는 사람 전체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딸보다 인생을 더 살았던 입장에서 적어도 제 딸의 선택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사람 하나는 정말 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도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상대 쪽에서는 제 딸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인어른, 며느리 될 사람의 오빠도 아내도 다 의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제 딸이지만 외모 하나는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래도 딸이 좋다니까, 사람은 괜찮으니까 결혼시키자고 했죠. 한정식 집에 도착해서 예약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차가 막힐까봐 일부러 빨리 갔었거든요. 먼저 도착해서 딸과 같이 상대 측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이미 해봤지만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돈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사돈과 예비사위가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예비사위 엄마를 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일단 인사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봤죠. 저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사돈 어른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아, 여러분, 저는 그때 딱 알게 되었어요. 웃는 모습을 보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바로 저희 신혼 때 살던 주인집 따님이었어요. 못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돈은 사모님의 웃는 모습과 정말 똑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찾고 싶어도 못 찾았었는데 그 인연들을 제가 딸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보다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그런데 그동안 저는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마주하니까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몇 초 동안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말을 꺼내야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정말 눈물만 나왔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그대로 틀어막고 사돈 어른을 바라보자 딸이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사돈 어른도 의아해하셨어요. 아마 사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사돈은 집에 잘 없으셨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공부 중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절 보면 따님 생각이 난다고 많이 챙겨주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분을 잊겠어요. 사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 예전 집 대림동 맞죠? 그때 새빵 살던 부부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림동이라고 말하자 남편도 기억이 났는지 놀라더라고요. 어, 그 빨간 벽돌집? 사돈은 그제야 기억이 나셨나 봐요. 어머, 그 아들 있던... 네, 맞아요.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하면서 아들을 소개했어요. 저는 정말 살면서 그 집주인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저에게 은인이시거든요. 어머, 그때 완전 아기였는데 언제 이렇게 컸어요? 못 알아보겠다. 그때 남편분 의사 되셔서 나가셨잖아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그제야 알아챘는지 너무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다시 보고 싶어서 부동산에 번호까지 남겨놨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사돈도 다행히 저희 부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사장님, 사모님 소식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장님 부부는 잘 지내셔요? 저랑 남편이 다시 보고 싶어서 찾아갔었는데 이사 가셨다고 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사실은 사돈의 말은 이랬어요. 저희가 새빵을 나가고 사장님 사업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셨대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좋게 풀려서 나가고 나서 그 집은 안 좋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안 풀릴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저희가 나가니 안 풀리기 시작하셨다는데 정말 인생이 쉽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집도 빠르게 내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딸과 예비 사이는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신혼 때 살던 곳 집주인 따님이셔. 아, 어머,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힘들게 살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셨어요. 아이, 그런데 저는 그때 한 게 아무것도 없는걸요. 그때 타지에서 대학 다니느라 집에도 잘 못 갔었어요. 다 저희 엄마가 잘해주셨죠. 그러고 보니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두 분 다 고향에 계세요. 사실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으세요. 공기 좋은 곳이 좋다고 해서 시골에서 살고 계세요. 사모님은 몸이 여기저기 안 좋다고 하셨어요. 사장님 사업이 기울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출산하고 몸이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분들이 지금 오히려 몸이 안 좋으시다니 정말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인심 좋으신 사돈께서는 그만 우시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사돈이 말씀하시길 사업이 안 좋아지시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마음도 많이 상하고 몸도 실제로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빚도 늘어났고 집도 팔고 자동차를 팔고 있는 힘껏 부채를 갚으려고 해도 점점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사돈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생겼고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에 관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 제 눈에는 잘났다고 하지만 상대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곱게 자란 따님이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와 오빠가 의사라니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도 없고 저 혼자 키워서 더 걱정했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분들을 두고 도대체 제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후회도 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아드님 인품이 정말 좋아서 보자마자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집에서 자라야 저런 성품을 가질까 오히려 궁금했었는데 지금 보니 훌륭하신 집안의 아드님이셨네요. 사돈은 제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아이들 결혼 얘기보다 예전 제 신혼 때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당연히 시킬 예정이었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도 신혼 때 새방에 살던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딸은 저희가 결혼을 허락한다는 얘기를 듣자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봐,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만나보면 다를 거라고 했지? 딸은 굉장히 의기양양해졌어요. 저는 뭐 아무래도 좋았어요. 결혼은 당연하고 사모님을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돈께 연락해서 남편과 사모님을 뵈러 갔어요. 가는 내내 얼마나 긴장되고 가슴이 설렜는지 몰라요.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시다는데 남편이 의사니까 무조건 무료로 제일 좋은 치료를 해주자고 둘이 약속도 했어요. 사모님을 뵈러 가기 전에 백화점에 들러 선물을 사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30년 전에는 제가 사장님 사모님에게 받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선물을 주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는 길에 사돈을 만났어요. 사돈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놨다고 하셨어요. 부모님 인성이 워낙 좋으시니 사돈도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상냥하셨어요. 당연히 아들인 제 예비사위도 성격도 좋았고요.
그렇게 사돈과 저희 부부 3명이 시골로 가게 되었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사업에 실패하시고 시골로 귀향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골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진짜 심장이 쿵쾅거려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어요. 사장님, 사모님! 부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 나오더라고요. 사모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살면서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정말 보고 싶었어요. 사모님은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맛있는 반찬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반찬 중에 30년 전에 저희에게 주셨던 반찬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말하니 사모님이 맞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의사 양반 되더니 인물이 변네. 새댁이야 그때도 예뻤고. 사장님도 정말 그대로셨어요. 저희만 보면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만나도 똑같았어요. 사장님 집에서 나오고 저희 딸도 나왔어요. 그 딸이 사장님 손자와 결혼할 예정이에요. 정말 이런 게 경사지. 살면서 내가 또 언제 행복을 느껴보나 싶었는데 고마워요. 서로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정말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모님, 어디 편찮으시다면서요? 말씀해 주세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30년 전에 갚지 못한 은혜, 이제 갚으려고요. 정말 저는 살면서 사장님과 사모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조건 제일 먼저 돈을 갚고 싶었어요. 그 시절 덕분에 잘 이겨냈으니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사모님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새댁이 고생하는 걸 보는데 내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우리 딸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랬지요. 저를 보실 때마다 사모님은 따님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그 따님이 이제 저와 사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받았던 봉투를 전날 들고 갔거든요. 이사 가고 청소해도 도저히 그 봉투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살아가게 만든 힘이었으니까요. 그걸 보여주니 사모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저는 살면서 힘들 때마다 이 봉투를 꺼내봤어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기억하죠. 그때 아이 낳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보는데 만약 우리 딸이 아기 낳았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지. 결국 저희 다 같이 울었어요. 정말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그렇게 결혼은 아주 별탈 없이 진행되었어요. 저는 정말 있는 힘껏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그게 맞다 생각했어요. 딸도 저희가 허락하니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위한테는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직업이 별로라고 반대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사위는 정말 성격이 좋아서 괜찮다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했어요. 30년 전에 그분들 덕분에 견뎠는데 이제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사돈은 물론이고 사장님과 사모님의 건강검진도 지원해드렸어요. 당연히 무료였고요. 그리고 살면서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무조건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입원하시게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들이었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고맙다며 또 시골에서 농사지은 과일과 채소들을 주셨어요. 이런 것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받기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30년 전 은혜에 보답하려는 거였는데 정말 이런 분들과 가족이 되다니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딱 그 시점에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늦둥이여서 엄마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또 사장님과 사모님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옆에 있어주셨고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계속 옆에서 괜찮다고 토닥여 주시는데 제가 과연 이러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친정엄마가 하늘로 가시면서 저에게 주고 가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사장님과 사모님은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에게는 혹시 회사 그만둘 마음 없냐고 물었어요. 편하게 일하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원한다면 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해도 좋고, 가게를 열어도 좋고, 한번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오히려 저희에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제가 스스로 쟁취하는 삶에 저는 정말 만족해요. 정말 우리 사위 대단하지 않나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우리 딸의 남편이 사위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전 그러면 자기들이 봉사하던 보육원에 기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잘 자라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저희는 옳다구나 그때부터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정말 받은 은혜는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과 저는 봉사도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저는 딸의 결혼으로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다시 만나게 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남편과 다짐했어요. 우리가 그때 도움받은 기억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자고 말했어요. 이렇게 돌고 돌아 만난 것을 보면 주변에서도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사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 서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옛날에 같이 살았을 때가 사장님의 사업이 제일 잘 풀렸던 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집에서 남편이 을사면허를 쟁취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고 돌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장님과 사돈이 가지고 계신 빚도 저희가 다 갚아드렸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희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어요. 그냥 선의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전에 빌렸던 돈 갚는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진심이었고요. 저는 살면서 돈을 쓰며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사람 인연이 중요하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경험도 하네요. 딸의 결혼식에서 행복해하는 딸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신혼생활도 생각이 났어요. 딸만큼은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좋은 인연 덕분에 딸은 고생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냐면 저희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명절에는 사돈과 다 같이 여행도 가요. 사장님 계시는 시골에도 놀러 가고 저희 친정엄마가 계시던 시골도 가고 경치 좋은 곳 가서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가족이니까 그냥 같이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이게 행복이구나 느끼고 있어요.
사실 사모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 그 집 다시 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시면 저와 남편은 언제든지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집에서 만나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 집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좋은 추억은 추억대로 남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추억들을 쌓자. 정말 멋있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한 번 더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제 딸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처음 만나게 된 인연에서 제 딸과의 인연으로 결혼해서 가족이 되었고, 이제 제 딸이 아기를 낳는다니.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양가에서 너무 기뻐서 서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그 봉투를 딸에게 줄까 생각했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했어요. 제 인생을 바꾼 봉투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래서 임신한 딸을 돌보느라 아주 바빠요. 자연스럽게 사위, 사돈과 교류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워낙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라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돈께선 아들만 있으시다고 제 딸을 정말 예뻐하세요. 엄마인 제가 인정할 정도로 잘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면 결코 이런 생활을 하지 못했겠죠? 남편과 자기 전에 매일 밤 말해요. 그때 우리가 결국 백기를 든 게 우리 인생의 승기였다고요. 한편으론 딸한테 감사하더라고요. 결국 딸의 단식투쟁 덕분에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딸한테 복덩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는 인연의 중요함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들과 딸한테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한다고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으니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어른들의 옛말이 틀린 게 없었어요. 물론 그런 보답을 바라며 착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소중한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2년의 소중함이니까 적어도 제 삶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제가 살면서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인연을 귀하게 여기며 살 예정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확연하게 가을 날씨더라고요.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 따뜻한 인연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좋은 일만 생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